안녕하세요. 준우스토리의 준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커플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번 콘텐츠는 좀 나라 간의 인종 간의 차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점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번 콘텐츠는 좀 생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원고를 준비했는데요. 그래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919년 3.1운동으로 크게 논란 일제는 조선과 일본을 동화시키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1920년대 내선결혼, 한국인 즉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을 추진하였는데요. 당시 총독부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결혼하는 가정이 많아진다면은 구태여 우리가 일본식 식민지 교육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동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1921년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이 합법화되었고 이를 간단하게 내선결혼이라고 하였는데 이 내선결혼을 한 가정에게는 소정의 지원금과 표창을 수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확실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내선결혼을 하는 이 건수는 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몇 년 뒤에 통계를 보고 조선 총독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선결혼 건수가 늘어난 것은 좋은데 조선인 남편과 일본인 아내 조합이 훨씬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는 시대가 시대인지라 식민지였던 조선인 남자보다는 지배국인 일본인 남자가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일본인 남편과 조선인 아내 조합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외의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일제강점기 시기에 조선인 남편, 일본인 아내의 경우는 좀 많았는데요. 영화 박열에도 나왔던 박열과 후미코의 경우도 있었고 우전춘 박사님과 아내 고하루 씨처럼 이러한 유명인들도 있었습니다. 일본인 남편과 조선인 아내 부부의 경우에는 대부분 일본인이 조선에 정착을 해서 이 조선 땅에서 결혼을 한 경우이지만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거나 일자리를 구하러 갔던 조선인 남자가 일본인 여성을 만나 결혼한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살던 일본 땅을 버리고 우리나라로 오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근대 미술 화가인 이중섭 선생님과 마사코 야마모토 부부의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선이 일본에 동화되라고 내선결혼을 장려했는데 오히려 역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를 떠나서 일본으로 가는 경우 유학이나 돈을 벌기 위해서 간다고 했었는데요. 근데 종종 이미 조선에 처자식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조선 땅에 와서 보니까 이미 처와 자식이 있고 굉장히 난감하게 된 상황에서 그냥 첩이 되어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배국 남성이 식민지 여성과 결혼한 경우가 대다수였고 일제는 당연하게 다른 나라의 케이스처럼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예상의 결과가 나오자 1928년 내선결혼 소개부를 만들어서 일남 조녀 커플을 대거 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통계상에 나와 있듯이 전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조남 인력 커플들과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막바지인 1942년에는 그 차이가 10배를 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세계 식민지사에서도 유례가 없던 일로 지금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전쟁의 일을 들기도 하는데요.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이 발발해서 일본 남성이 부족해져서 그렇단 말도 있지만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런 현상은 지속되고 있었고 광복 이후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한남 인력 커플이 한여 일남 커플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성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를 보기도 하는데요. 확실히 과거 우리나라는 지금보다는 남존여비 사상도 있었고 남아 선호 사상이 있긴 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한중일 중에 일본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남편을 부를 때 남편이나 자기야 아니면은 누구 아빠 이런 호칭을 쓰지만은 일본의 경우에는 1999년 일본 문화청이 전국 기혼 여성 900명을 대상으로 배우자를 어떻게 부르냐는 조사에서 휴진, 즉 주인이라고 부르는 비율이 75%를 차지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나마 좀 일본 여건이 좀 오르고 양성평등이 이렇기 때문에
75%에서 23%까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호칭이 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일본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차별받거나 예상 외인 곳에서 많으며 아예 공개석상 자리에서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리 요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경우에는 그 회의를 할 때 여성 위원들이 많이 있으면은 쓸데없이 발언을 해서 회의가 길어지니까 발언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여성 위원을 참석시키기도 하고, 또는 일본의 그 회사들은 여성이 안경을 쓰면 차갑게 보인다고 해서 안경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일본 기업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에 한국 남성이 일본 남성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더 일본 여성들을 대우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당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지만은 사람들 간의 외형상 큰 차이는 없었고, 오히려 한중일을 비교했을 때 신체나 외모에서 그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15세기에서 17세기 자료를 보아도 조선 남성이 일본 남성보다 한 뼘은 더 컸었고, 오늘날에도 한중일 남성 평균 키를 보면은 한국 남성의 키가 가장 큽니다. 중국 가정매체 중신넷에 따르면은 한국 남성의 키는 174cm지만은 일본은 170, 중국은 169cm로 나와 있습니다. 단순하게 키만 문제가 아니라는 말도 있는데요. 일본인 특유의 정돈되지 않은 치열, 일자로 곱게 뻗지 못한 오다리형의 짧은 다리, 뭐 여러가지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데, 현재 일본 여성이 한국 남성에 대해 품고 있는 선호 경향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즉 타인종처럼 이질감이 크지 않으면서도 일본 남성보다는 뭔가 더 덩치가 있고 남성다운 풍채에 좀 생물학적으로 끌리는 경향이 과거 그 당시에도 있었지 않겠느냐는 분석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한국 남자가 잘생겨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이, 그나마 그 의견이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일 남녀 커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